한강변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율천 마을의 돌길에 가랑비가 내렸다. 물살은 잿빛 하늘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안개처럼 가느다란 물방울이 고풍스러운 한옥 지붕을 미끄러지듯 흘러내려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나무 벽에 스며들어 차갑고 쓸쓸한 숨결을 실어왔다. 마치 온 세상이 문씨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듯 오늘 공기는 무거웠다. 오늘은 2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젊은 여성 문지연의 장례가 치러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다. 아무도 지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새벽이 강물을 황금비두로 물들이기도 전에 한 마을 사람이 강둑 풀밭에 누워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마치 세상과 공유할 수 없는 비밀을 바라보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의사는 그녀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진단했지만 젊고 건강하며 활기찬 소녀 지연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마을의 귀신 이야기, 한강, 그리고 깊은 물 아래 숨겨진 신비에 대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문씨 가족의 한옥은 어두운 나무 기둥과 넓은 흙 마당으로 슬픔의 중심이 되었다. 마당에는 하얀 천막이 쳐져 있었고 조문객들은 순백의 국화 화환으로 장식된 제단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제단에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옅은 노란 국화 몇 송이가 점점이 박혀 있었다. 제단 위에는 지연의 흑백 사진이 은은한 향 연기 속에 돋보였다. 사진 속 어린 소녀는 두 개의 별처럼 반짝이는 눈과 자연스럽게 흐르는 긴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한강을 배경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한때 이 집의 빛이었고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지만 이제는 남은 이들의 가슴을 가르는 칼날처럼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남았다. 문씨 가족의 가까운 이웃부터 지연의 서울대학교 동창들까지 조문을 온 사람들은 조용히 꽃을 바치고 향을 피우며 목이 메어 애도를 표했다. 천막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하늘과 땅이 어린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 슬픈 선율을 만들어냈다. 지연의 오빠 문서진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두 손을 꽉 모으고 텅 빈 눈으로 제단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새까만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성껏 수선했지만 지난 3일 동안 갈아입지 않아 주름이 잡혀 있었다. 짧은 머리는 헝클어져 이마를 몇 가닥 넘기며 긴 잠 못 이룬 밤에 피곤한 눈을 가렸다. 28살의 서진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도시에서의 그의 삶은 항상 분주했다. 코드 줄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들. 하지만 아버지 태호의 떨리는 목소리로 여동생의 부고를 알리는 전화를 받자 서진은 곧바로 휴가를 내고 율천으로 5시간을 달려갔다. 울지는 않았다. 강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아픔이 너무 커서 눈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조문을 하러 와 고개를 숙이고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그의 어깨는 살짝 떨렸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다. 마치 입을 열면 솟구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제단 위에 놓인 지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여동생이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빛을 느꼈지만 그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연의 어머니 문혜숙 씨는 제단에 앉아 있었다. 가냘픈 두 손으로 흑단 묵주를 움켜쥐고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묵주가 빙글빙글 돌았다. 얼굴은 초췌했고 긴 울음으로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높은 광대뼈에는 피로의 흔적이 드러났다. 한때 먹물처럼 검었던 머리카락은 이제 회색빛으로 물들어 목덜미까지 검은 천으로 묶여 있었다. 딸의 영혼을 붙잡으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중얼거렸다. 지연의 사진을 볼 때마다 목이 메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입고 있던 검은 한복은 눈물로 젖어들었다. 혜숙 씨는 언제나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따뜻한 미소로 작은 마트까지 운영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폭풍에 쓰러진 고목처럼 사랑하는 딸의 기도와 추억에 매달리며 위로를 받고 있다. 지연의 아버지 문태호 씨는 천막 밖에 서서 마치 모든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수치 적은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빗어 넘겼지만 눈빛에는 피로와 고통이 묻어났다. 마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태호 씨는 말수가 적은 남자였다.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늘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오늘따라 그의 침묵은 다른 어조를 띠고 있었다. 자식을 지켜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무력감이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 있었고
가끔씩 재단을 바라보았다. 재단에는 지연의 사진이 그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 조문을 올 때마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은 그의 모습도 가슴을 갉아먹는 고통을 감출 수 없었다. 조문객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지연과 가장 친한 친구였던 강수민이라는 어린 소녀도 있었다. 수민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채 마당 구석에 말없이 서 있었다. 긴 검은 머리는 검은 고무줄로 묶고 있었다. 수민은 심플한 검은색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구겨진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는데 마치 그것만이 그녀를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듯했다. 수민과 지연은 율천에서 함께 논밭을 뛰어다니고 한강변 버드나무 아래 앉아 어린 시절 꿈을 나누며 자랐다. 그들은 함께 마을을 떠나 서울로 가서 꿈을 좇기로 약속했다. 지연은 기자가 되고 싶었고 수민은 큰 미술관에 그림이 전시되는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을 꿈꿨다. 하지만 지금 친구의 재단 앞에 선 수민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혹시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지연의 마지막 날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짐작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지연이 조용해지던 시절 강물을 바라보며 마치 수민이 닿을 수 없는 세상으로 끌려가는 듯 먼 곳에 시선을 두던 시절을 그녀는 떠올렸다. 해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한강을 선명한 주황빛으로 물들이자 장례행렬은 지연의 나무관이 놓인 강둑 근처 빈터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관은 매끈한 소나무로 만들어졌고 새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그 위에는 흰색과 노란색 국화로 장식된 화환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다. 강가 버드나무 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애절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진은 대나무 지팡이를 손에 든 채 앞장서 걸었다. 온 가족의 아픔을 짊어진 듯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의 뒤를 따르는 부모와 친척,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수민은 무리의 맨 뒤를 따라 걸었다. 마치 돌멩이에 다리가 묶인 듯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물을 참으려 관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 누워있는 지연의 모습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모두가 관 주위로 모여들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울음소리는 그치고 바람소리와 강둑에 살랑살랑 부딪히는 강물 소리만 남았다. 그때 신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먹물을 묻힌 듯 깃털이 윤기 나는 검은 까마귀 한 마리가 갑자기 관 뚜껑 위에 내려앉았다. 두 개의 검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까마귀의 눈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메시지를 전하는 듯 신비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치 경고처럼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관 옆에 서 있던 해숙은 묵주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가슴을 움켜쥐고 있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다. 태호는 얼굴을 찌푸리며 까마귀를 쫓아내려고 앞으로 나섰지만 까마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전이라도 하듯 여전히 군중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서 있었다. 까마귀를 바라보며 그럴듯한 이유를 찾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에 이상한 예감이 스쳤다. 이 까마귀는 단순한 새가 아니었다. 마치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온 신호, 메시지 같았다.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며 당황한 눈빛을 보냈다. 군중 가장자리에 서 있던 수민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스카프를 너무 꽉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까마귀를 바라보고 다시 관을 바라보자 불안감이 가슴속으로 치밀어 올랐다. 지연이가 말년에 조용해지던 시절 노트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혼자 강가에 자주 가던 시절이 떠올랐다. 지연은 수민에게 이상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강물 아래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였다. 수민은 공부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꾸는 악몽이라고 생각했지만 까마귀를 보니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관 뚜껑이 살짝 움직이며 작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관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다. 군중은 조용해졌고 수군거림은 멈췄다. 오직 빗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해숙은 남편 품에 파묻혀 비명을 질렀다. 얼굴은 창백했고 딸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입술은 떨렸다. 태호는 아내를 꼭 껴안았지만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서진은 앞으로 나섰다.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만지작거렸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믿을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까마귀가 다시 깨깨 굴었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갑자기 날갯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서진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마을에서 긴장된 얼굴로 서 있는 두 남자에게 관 뚜껑을 열도록 도와달라고 손짓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지며 몇 초 동안 음울한 노래처럼 이어졌다. 관 뚜껑이 완전히 열리자 군중 속에서 공포에 질린 비명이 울려 퍼졌다. 관 안에는 지연이 누워 있었다. 눈을 질끈 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마치 긴 낮잠을 잔 듯 우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새까만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빗겨져 있었고 가슴에는 하얀 국화를 움켜쥐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그녀의 몸이 아니라 관 뚜껑 안쪽에 새겨진 기묘한 조각이었다. 마치 고대 언어처럼 희갈겨 쓴 글자들이 나무에 깊이 새겨져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낸 흔적 같았다. 글자들은 만지면 차가웠고 마치 다른 세계의 숨결을 담고 있는 듯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듯했다. 서진은 뒤로 물러섰다. 마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글자들을 바라보며 이유를 찾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태호가 부축해 일으켜 세운 해숙은 가슴을 움켜쥐고 흐느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연아, 내 아이. 누가 내 아이에게 이런 짓을 했지? 태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에게 물러서라고 손짓했지만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군중이 들끓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감히 관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돌아섰고 어떤 이들은 괴담이나 강에 갇힌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수근거렸다. 수미는 당황한 군중을 해치고 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나무에 새겨진 글자를 살짝 어루만지자 손끝으로 차가움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지연아, 눈물을 뺨에 흘리며 수미는 속삭였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야? 수미는 친구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마치 지연이 눈을 뜨고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듯했다. 하지만 대답은 무겁고 두려운 침묵뿐이었다. 수미는 깊은 고통과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지연의 마지막 날들이 떠올랐다. 마치 아무도 볼 수 없는 무언가에 홀린 듯 늘 강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지연의 시선이 멀어져 갔다. 그날 밤 장례식은 중단되었다. 지연의 시신은 한옥으로 옮겨져 촛불이 켜진 작은 방에 안치되었다. 희미한 불빛이 감돌았다. 긴장된 표정의 소규모 경찰들이 현장을 살피러 왔다. 짧은 머리에 약간 떨리는 목소리의 젊은 경찰관 이민호는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고의로 글자를 새겼을 것이라고 단정 지었지만 군중 속 누구도 그 설명을 믿지 않았다. 그 글자들은 평범한 사람이 단숨에 새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으로 쓴 듯 기묘한 정밀함을 지녔다. 평화롭고 느긋하게 흘러가던 율천 마을은 이제 불안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전서에 한강 아래 분노한 정령, 아무도 감히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저주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지연의 방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지연의 향기가 났다. 화장대 위에 놓인 지연이 좋아하는 향수에서 풍기는 제스민 향이 살짝 풍겼다. 여동생의 익숙한 물건들이 방 안에 흩어져 있었다. 책꽂이에는 여주연가, 비오는 날 같은 제목의 문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한강 사진 더미 옆 탁자 위에는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지연이 항상 들고 다니는 짙은 갈색 가죽 노트도 있었다. 그는 노트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마치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이 페이지 너머로 드러날까 봐 두려운 듯했다. 노트 안의 페이지들은 지연의 필체로 가득 차 있었다. 꿈, 강가에서 보낸 나날, 율천의 역사에 대한 글을 쓸 생각 등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관 뚜껑에 적힌 글자와 똑같은 이상한 글자들이 눈에 띄었다. 마치 지연이 공황 상태에서 쓴 것처럼 검은 잉크로 떨리는 필치로 그려져 있었다. 마치 위험한 비밀을 막 건드린 듯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연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어쩌면 그래서 죽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며 강가의 버드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자 서진은 강수민을 찾아가기로 했다. 여동생의 마지막 나날을 이해해줄 사람은 그녀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민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에 살았다. 울창한 야생화로 둘러싸인 소박한 목조 주택이었고 강둑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다. 서진이 문을 두드리자 수민은 피곤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눈은 여전히 울어서 붉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몇 가닥이 얼굴 앞으로 흘러내려 마치 전날 밤도 잠을 자지 못한 듯했다. 헐렁한 회색 스웨터와 빛바랜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지연이를 찾으러 왔지? 서진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를 안으로 초대의 작은 거실로 안내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벽에 걸린 그림들을 비추고 있었다. 수민의 그림들은 한강과 마을을 둘러싼 울창한 숲, 그리고 때로는 꿈에서 가져온 듯한 환상적인 이미지들이었다. 특히 한 그림이 서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물속에 서 있는 여자,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 그리고 하얀 눈은 지연의 폴라로이드 사진 속 실루엣과 똑같았다. 그들은 두 개의 낡은 나무 의자에 마주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는 작은 나무 탁자가 놓여 있었다. 서진은 지연의 노트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그 노트에는 이상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지연이 죽기 전에 이런 글들을 썼대. 서진은 마치 지연이 큰 소리로 말하면 비밀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하는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아는 게 있어? 수민은 노트를 바라보며 페이지를 넘기며 손이 떨렸고 휘갈겨 쓴 글자들의 시선이 머물렀다. 몇 주 전부터 지연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점점 조용해졌고 종종 혼자 강둑에 가기도 했고 밤에는 노트북과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가기도 했다. 강에 뭔가 있다고 하더라. 수민이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물속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 지연이 서울의 신문사 취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공부 때문에 겪게 되는 악몽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후 말을 이었다. 지연이가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다고 한 적이 있어. 한 번은 강에서 창백한 얼굴로 돌아와서 물속에 어떤 형체를 봤다고 했는데 내가 더 물어보니까 고개를 저으며 못 믿겠다고 하더라고. 서진은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뭔가 구체적으로 말했던 거야? 그 목소리에 대해서, 아니면 이 인물들에 대해서? 수민은 고개를 저었지만 곧 일어서서 방 구석으로 가서 선반 위에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지연이 죽기 며칠 전에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한강의 한 구석이 달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는데 사진 한가운데에는 물속에 서 있는 듯한 흐릿한 형체가 있었다. 눈동자 없는 하얀 눈에 긴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다. 이건...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사진을 움켜쥐었다. 이게 뭐야? 수민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몰라. 지연이 이 사진 찍을 때 너무 무서워했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알고 싶어 했는데 내가 그만하라고 했어. 내 생각엔 내가 틀렸던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낌을 참으려 애썼다. 서진과 수민은 지연이 발견된 강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한강은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고 수면은 비밀을 감춘 거대한 거울처럼 잿빛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지연의 시신이 발견된 풀밭 위에 섰지만 남은 것은 밟힌 풀과 희미한 햇살에 반짝이는 몇 개의 조약돌 뿐이었다. 서진은 마치 언니의 마지막 숨을 느끼려는 듯 무릎을 꿇고 땅을 짚었다. 땅은 마치 그가 닿을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는 듯 차가웠다. 수민은 그녀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껴안고 강물의 시선을 고정했다. 마치 강물이 자신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그녀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지연이 밤에 자신을 강둑으로 끌고 가 강물을 가리키며 저 아래 반짝이는 두 눈을 봤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다. 수민은 달빛이 반사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웃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창밖에서 쉰 울음소리가 들렸다. 커튼을 걷자 전날 본 검은 까마귀가 집 앞 버드나무 가지에 앉아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까마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마치 그가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는 듯했다.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까마귀가 자신을 꿰뚫어보고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가 미처 손을 대기도 전에 까마귀는 날갯짓을 하며 어둠 속으로 날아가 버렸고 서진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서진은 사진과 수첩 속 인물들을 떠올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마을 끝자락에 사는 90살박 할머니, 무당, 전통 무당을 찾아가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영적인 문제로 그녀를 찾아오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믿기 힘든 이야기를 가진 괴짜 할머니로만 여긴다. 박 씨의 집은 깊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고목 소나무에 둘러싸여 있다. 소나무 가지와 잎사귀는 마치 커튼처럼 얽혀 바깥 세상을 가린다. 집으로 이어지는 길은 울퉁불퉁하고 마른 잎사귀로 뒤덮여 있다. 서진과 수민이 걸어가자 발밑에서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향과 약초향이 가득하고 낮은 나무 탁자 위에 은은하게 켜진 촛불의 불빛이 어우러진다. 집벽에는 붉은 잉크로 쓰인 부적들이 가득했고 서진은 그 부적들을 읽을 수 없다. 박 씨는 흰 머리카락을 붉은 천끈으로 묶고 돗자리에 앉아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하다. 그녀는 정교한 꽃무늬가 있는 짙은 파란색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가느다란 손은 세월의 흔적을 드러냈다. 그녀는 그들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적이었다. 마치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미스터리를 다루는데 익숙한 듯했다. 서진은 노트와 폴라로이드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은 까마귀부터 관 뚜껑에 적힌 글자까지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박 노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노트의 글자들을 훑어보았고 눈은 아득한 기억 속에 잠겨 있었다. 이건 영혼의 언어야. 그녀는 마치 옛 이야기를 읽는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글자들은 수백 년 전 한강 아래에 묻힌 고대의 저주에 관한 거야. 그녀는 300년 전 끔찍한 홍수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후 율천 마을 사람들이 강의 신을 달래기 위해 연하라는 어린 소녀를 묶어 강에 던졌다고 이야기했다. 아름답고 총명한 연하는 가문의 자랑이었지만 강물을 통제하기 위해 댐을 건설하자는 제안 때문에 신들의 분노를 샀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연하의 말을 듣지 않고 신들을 달래기 위해 그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연하는 손발이 묶인 채 보름달이 뜬 밤에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강물이 은경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쉽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강바닥에 갇힌 채 영원히 원혼이 되었습니다. 지연이가 연하의 목소리를 들었을 거야. 박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마치 자신만 볼 수 있는 세상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연하는 끌려 들어갔고 그녀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어. 연하를 풀어주려고 뭔가 하려 했지만 실패했을 거야. 서진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진 듯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 박은 날카롭게 그를 바라보았다. 연하에게 맞서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귀신은 쉽게 용서하지 않으니까. 의식이 필요하고 어둠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 강한 마음이 필요해. 연하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 강물에 던져졌을 때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해. 서진과 수민은 박의 지시에 따라 강가에서 연하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치르기로 했다. 박은 그들에게 표면에 고대 문양이 새겨진 작은 청동종과 소금 한 자루를 주며 소금이 악령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준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여동생과 연하와의 소통을 위해 지연의 노트를 가져갔다. 그날 밤 하늘에 달이 걸려 강물에 은빛 빛을 들이우고 있을 때 그들은 지연이 사진을 찍었던 풀밭 위에 섰다. 수미는 두려움에 차가워진 손과 끊임없이 강물을 바라보며 그들 주변에 소금을 크게 뿌리자 몸을 떨었다. 서진은 청동종을 들고 부드럽게 흔들었다. 맑은 소리가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울려 퍼졌다. 그는 박 선생님이 가르쳐준 주문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심장이 쿵쾅거리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주문은 이상한 음절이 있는 고대어로 되어 있어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여는 듯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며 강물에 한기를 실어갔다. 마치 바닥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듯 강물이 격렬하게 물결쳤다. 갑자기 신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근처 바위에 앉아있는 검은 까마귀 한 마리가 나타났다. 까마귀의 눈은 마치 지켜보는 듯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반짝였다. 서진은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지만 계속해서 종을 울리며 연화의 이름을 불렀다. 강물에서 갑자기 거품이 일더니 한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물에 젖은 긴 새까만 머리카락에 누더기 한복을 입고 천 조각들이 해초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눈은 하얗고 눈동자는 없었지만 얼굴은 세월의 바랜 고아처럼 여전히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수민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수민의 손이 서진의 팔을 움켜쥐었지만 서진은 그녀를 붙잡은 채 시선은 눈앞의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연화야. 서진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다. 말해봐, 내 동생이 왜 죽어야 했어? 그 형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마치 사방에서 들려오는 듯한 속삭이는 목소리를 실었다. 그녀가 나를 봤어. 날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어. 서진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약속? 지연이 뭐라고 약속했어?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형체는 천천히 다가왔고 가느다란 손이 마치 그를 만지려는 듯 뻗어 있었다. 날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어. 그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연화가 분노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갈망하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서진과 수미는 본 것을 가지고 파크스 가족에게 돌아간다. 이야기를 들은 파크스는 지연이 마지막 날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더 알아보라고 한다. 그들은 지연의 방으로 돌아와 서류로 가득 찬 서랍부터 먼지 쌓인 책장까지 구석구석을 뒤진다. 침대 아래 조각된 오래된 나무 상자 안에서 지연이 썼지만 보내지 않은 편지를 발견한다. 크림색 종이에 쓰여진 편지는 끝부분이 살짝 떨리는 우아한 필체로 되어 있다. 편지는 수민에게 보내졌으며 지연의 이상한 꿈, 연화, 그리고 그녀가 영혼을 해방하기 위해 시도했던 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지연은 마을 도서관에서 연화의 저주를 설명하는 고서를 발견했다고 쓴다. 그녀는 의식을 제대로 치르면 연화가 세상을 떠나도록 도울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 자신을 악몽에서 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의식은 실패했고 지연은 연화가 화가 난 것을 직감했습니다. 편지는 떨리는 문장으로 끝맺었습니다. 수민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용서해주고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줘. 서진과 수민은 그 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마을 서재는 큰 길 끝에 있었습니다. 벽은 군데군데 닳고 먼지 쌓인 책장이 있는 낡은 건물이었는데 낡은 종이와 썩은 나무 냄새가 공기 중에 뒤섞였습니다. 그들은 율천의 역사서부터 한자로 쓰인 고서까지 몇 시간 동안 책을 넘겼습니다. 마침내 잊혀진 책 더미 아래에서 가죽 장정된 책 한 권을 찾았습니다. 세월에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들이었습니다. 책 안에는 연화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숨이 아니라 영혼에게 깊은 의미를 지닌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책에는 연화가 생전에 항상 착용했던 옥 브로치가 강바닥에 묻혀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짙은 푸른 옥으로 만든 브로치는 연화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선물한 것으로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서진과 수미는 의식을 끝내려면 옥 브로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결혼 반지부터 침몰한 작은 배까지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기 위해 한강에 뛰어든 마을 해녀 김씨에게 연락합니다. 수척한 얼굴과 굳은 살이 박힌 손을 가진 중년의 김씨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그들을 돕겠다고 합니다. 그는 한강이 깊을 뿐만 아니라 괴담으로 가득 차 있으며 바닥으로 잠수할 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서진과 김씨는 300년 전 연화가 던져졌다는 곳으로 잠수합니다. 강물은 어둡고 차가워 마치 그들을 삼키려는 듯합니다. 서진은 마치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두 눈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공포와 질식감에 몸부림쳤다. 강물이 자신을 에워싸자 1시간쯤 지나 산소통의 공기가 바닥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진흙 속에 묻힌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옥으로 만든 비녀가 들어있었는데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세월의 흔적 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꽉 쥐었고 마치 연화의 영혼이 담겨있는 듯 손안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검은 까마귀가 다시 나타났다. 근처 버드나무 가지에 앉아 마치 확인하듯 깨깨거렸다.
서진은 까마귀가 자신을 인도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날 밤, 그들은 마지막 의식을 치렀다. 수미는 강가 풀밭에 소금을 크게 뿌렸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은 흔들림 없이. 서진은 옥으로 만든 비녀를 원의 중앙에 흰 천 위에 놓고 청동종을 울리며 연화의 이름을 불렀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강물이 잔물결을 일으키며 연화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가가 하얗게 질리지 않았다. 서진을 바라보고 이어 머리핀을 바라보는 서진의 얼굴에는 슬픈 미소가 떠올랐다. 고마워.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침내 평화를 찾은 듯 그녀의 모습은 허공으로 사라지고 까마귀는 마지막으로 깨깨거리더니 어둠 속으로 날아갔다. 예식이 끝나고 율천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다. 한강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마치 어떤 비밀도 감춰지지 않은 듯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 서진과 수미는 지연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는 작은 예식을 열었다. 서진의 노트북과 카메라를 강둑의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아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서진은 고통과 평온을 안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일을 계속했지만 사무실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한강과 여동생, 그리고 자신을 인도했던 검은 까마귀가 떠올랐다. 수미는 그림을 계속 그렸고 그녀의 그림 속 한강은 이제 더 이상 어둡지 않고 은은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그녀의 그림 속 푸른색과 노란색은 과거와의 화해, 작별을 상징하는 듯했다. 검은 까마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달빛이 강물에 비치는 달밤의 서진은 마치 여동생이 어딘가에서 닿을 수 없지만 아는 세상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